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가족 여러분. 만약 당신의 피를 나눈 가족,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거래의 수단으로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한다면 어떤 심정이실 것 같으신가요? 35. 남들은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을 나이에 저는 친부모님 손에 이끌려 아버지뻘 되는 남자에게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지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부모님은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눈 딱 감고 그 지옥 같은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지난 15년간 제 피땀으로 일궈온 이 집에서 당장 나가든가.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그날 저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식탁 위에는 평소에는 구경도 못할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음식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가장 상석에 앉은 특별한 손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 그는 제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술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곧 자기 소유가 될 값비싼 장신구를 뜯어보는 듯한 노골적인 탐욕과 소유욕이 번뜩였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양옆에 앉아 쉴 새 없이 음식을 집어주고 입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굴할 정도로 환대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박 사장님, 많이 드세요. 우리 서연이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요. 나중에 사장님 모시고 살게 되면 분명 살뜰하게 잘 챙길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한 남동생 민준이는 맞은편에 앉아 박 사장이 자신의 도박 빚을 전부 갚아주고 사업 자금까지 대주겠다는 약속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마움과 재촉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방탕한 인생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오직 저만이 석상처럼 굳어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밥그릇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도저히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쓰디쓴 것은 음식이 맛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씨, 요즘 더 예뻐졌네. 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느끼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아내랑 사별한 지 꽤 됐고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하더군. 두 분께서 우리 사이를 좋게 주선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서연 씨 생각은 어떤가? 그는 제게 물었지만 시선은 확답을 구하듯 부모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움켜쥐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아버지가 젓가락을 상에 3개 내리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네, 나이가 35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굴 건데? 박 사장님처럼 번듯한 사업체에 지위까지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 하지만 아빠, 전 사장님께 아무런 감정이 없는걸요. 그리고 아빠랑 나이도 비슷하시잖아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감정이 밥 먹여주냐. 민준이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 꼴 좀 봐. 내가 지금 짊어진 빚더미를 보라고. 누나가 사랑 타령하면서 웬거지 같은 놈이랑 결혼하면 그 놈이 누나랑 우리 집을 책임져 줄 수 있어. 아니면 온 가족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눈물이 턱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기계처럼 일만 했습니다. 회사 격리, 온라인 쇼핑몰, 밤에는 부업까지. 수많은 남자들의 고백도 거절하고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민준이가 저지른
도박빚을 한 푼이라도 더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저런 잔인한 말을 내뱉다니요. 제가 우는 것을 본 어머니는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부모가 내 앞날 걱정해서 평생 의지할 좋은 짝 찾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 꼴을 좀 봐. 35 먹은 노처녀. 집에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지금이라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어디서 뭘 더 따져.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 희생했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 저를 지옥 같은 결혼으로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감정이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단지 돈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교환 가능한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싫어요.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 네가 감히 애비 말을 거역해.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오늘 너한테 길은 2가지뿐이야. 박 사장이랑 결혼해서 내 동생이랑 이 집안을 구하든가 아니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늘부터 너 같은 딸은 없는 셈 칠 테니. 냉혹하고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제가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남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저를 향한 동정심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쾌감과 이기심, 그리고 분노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좋아요.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죠. 저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나갈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가 고함치는 소리, 어머니가 악쓰는 소리, 민준이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어떤 소리도 더는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그들이 저를 상품 취급하던 그 순간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집을 나와 정처 없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해. 내 힘으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고 캄캄할지라도 그렇게 저는 걸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골목을 걷는 제 발걸음은 어찌나 무겁던지요. 밤바람이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 추위는 방금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한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집을 닫은 것이 아니라 제 15년 청춘을 송두리째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들의 빚을 갚는 기계로 살아왔습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침묵의 희생으로 가득했던 15년.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느리고 선명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막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다른 방향으로 장미꽃 대신 가시와 어둠만이 가득한 길로 꺾여버린 그 운명의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회계팀에서 첫 월급을 받고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새 스웨터를, 아버지께는 돋보기 안경을 사드리고 싶었고 돈을 모아 영어 학원에도 등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남자 셋이 우리 집에 들이닥친 그날 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별말 없이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휘갈겨진 차용증을 식탁 위에 던지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댁의 아들 민준이가 빌려간 돈입니다. 일주일 안에 원금이랑 이자 다 안 갚으면 우리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15년 전에 3천만 원. 그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부모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셨고 아버지는 잿빛이 된 얼굴로 그저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민준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나쁜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 한 번 실수한 거라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의 눈물을 보며 누나로서의 애정이 이성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동생을, 우리 가족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친구와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부모님이 제 결혼 자금으로 주려던 작은 땅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돈을 마련해 그들에게 갚아주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동생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건 마지막이 아니라 제 지옥 같은 날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빚을 만들어 왔습니다. 빚의 액수는 매번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도박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착했던 청년을 악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끝없는 빚의 굴레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회계팀을 그만두고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영업사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고객들의 냉정한 거절을 감수해야 했죠. 낮에는 길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작업, 자료 입력, 온라인 쇼핑몰 관리 같은 부업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키보드 위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까지 빚쟁이들의 욕설이 맴돌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가던 약속은 점점 뜸해지다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게는 그럴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게 호감을 보였던 좋은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거대한 짐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거나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행복이 아닌 짐만 안겨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청춘은 그렇게 빚더미와 밤샘 노동 속에서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 고단함이 아니라 가족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하던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자 제 희생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준이를 나무라지 않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서연아, 빚쟁이들이 또 찾아왔다. 서연아, 이번 달 이자 날짜 다 됐는데 어떡할 거니? 서연아, 민준이가 또 어디서 맞고 왔다는데 돈 좀 마련해봐라. 그들은 저를 돈 찍어내는 기계, 아들의 실수를 메우는 금고쯤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민준이 역시 더 이상 울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뻔뻔하고 철면피가 되었죠. 누나가 빚을 갚아주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고 심지어 제가 돈을 늦게 줬을 때는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와? 저놈들이 내 손모가지 자르기 직전이란 말이야. 라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15년간 제가 그 애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았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빚을 갚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애는 새 휴대폰을 사고 명품 옷을 입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는 제 피, 땀, 눈물, 그리고 청춘을 빨아먹으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절망했고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을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노력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오늘 밤 그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을 구하고 풍족한 삶을 얻기 위해 제 행복을 팔아넘기려 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저는 효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당나귀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키우는데 일조했을 뿐입니다. 이제 집에서 쫓겨난 지금 저는 고통보다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치더라도 이제는 혼자서 맞서 싸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늘 익숙했던 서울의 밤거리가 오늘따라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길게 늘어선 가로등 불빛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저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야식 가게들을 지나칠 때마다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에 배가 고파왔지만 그 허기는 곧 절망과 비참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제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빚 갚는데 쓰였습니다. 주머니에는 고작 몇천 원이 전부였죠. 마침내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진 저는 길가의 텅 빈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류장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고 주위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외투를 여미고 앉아 텅 빈 채 지나가는 막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목적지도 승객도 없는 그 버스들이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도둑맞은 15년의 청춘을 위해, 저의 어리석은 희생을 위해, 그리고 저를 버린 가족들의 잔인함을 위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뒤섞여 고요한 밤거리에 처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닦아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낡고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폐지와 고철, 빈병 같은 것들이 가득 실린 낡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그는 고물을 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제 비참한 모습이 부끄러워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저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 시선에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가버렸다고 생각한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옆 벤치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곰을 줍는 남자가 어느새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제 손 바로 옆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물 한 병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근처 편의점에서 막 사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물병을 내려놓고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몸을 돌려 자신의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 마치 환상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제 차가운 손을 타고 얼어붙은 심장까지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아마 그 자신의 삶도 결코 쉽지 않을 그 사람이 한밤중에 처량하게 울고 있는 저를 위해 기꺼이 돈을 써서 따뜻한 물 한 병을 사준 것입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왜 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흔한 위로나 호기심 어린 시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행동했습니다. 작고 침묵에 쌓인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친절과 말없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물병을 들어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온기가 제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느낀 순간 한 낯선 사람이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비록 이 따뜻한 물병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민 손이었지만요. 그의 행동은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조건 없는 선의와 친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묵묵히 리어카를 끌던 남자의 뒷모습과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물병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잔혹한 현실에 맞설 작은 힘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따뜻한 물병은 단순히 물 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잔인했던 그 겨울밤, 제가 받은 유일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음은 나오지 않았죠.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막막한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제 존엄성이 헐값에 거래되고 가족애가 뻔뻔한 매매로 변질된 그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 15년간 빚의 굴레 속에서 저는 스스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문득 덜컥 겁이 났습니다. 35, 집도, 돈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여자가 느끼는 공포였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유령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몇천 원으로는 빵 몇 조각을 사서 겨우 허기를 달랬습니다. 피로와 굶주림의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의 고통은 그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가족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이제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잔인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으니까요. 절망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박 사장과의 결혼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잠잘 곳은 있을 테고 부모님과 동생도 편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날 밤의 따뜻한 물병과 묵묵히 리어카를 끌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나타났던 버스 정류장 근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같지 않게 마치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다루듯 세심하고 신중하게 고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의 눈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에 무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똑바로 서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불과 몇 걸음의 거리에서 저는 그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단단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의 앞에 서니 모든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고물 줍는 남자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다니.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 박 사장의 얼굴, 그날 밤의 잔인한 최후 통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무모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긍정의 표시에 저는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평생 제가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절망의 끝에서 나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칠 조롱과 경멸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친 여자라며 욕을 하거나 비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실눈을 떠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에 묻어남은 사라지고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치 죄를 지은 아이처럼 허둥지둥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요리, 청소, 빨래. 다 할 수 있어요. 그저 제 가족에게서 벗어날 곳, 지낼 곳만 있으면 돼요.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자존심을 내던졌습니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당혹감이 사라지고 깊은 연민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는 제 눈과 초췌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 간절한 애원 속에서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진심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지도 달콤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잠긴 목소리로 단 한마디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의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제게 생각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보다야 무엇이든 나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제 말을 다시 확인하려는 듯 잠시 저를 더 바라보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벼운 끄덕임이 그 순간 제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동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란스럽고 먼지투성이인 고물상 앞에서 두 낯선 사람 사이에 맺어진 종이 한 장 없는 혼인 계약이었습니다. 그의 고갯짓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장을요. 그의 동의 직후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우리 둘을 감쌌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름도 모르던 두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작업용 장갑을 벗고 낡은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더니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번듯한 집이 아닌 작고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새방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복도 맨 끝에 있었고 좁고 눅눅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라고는 싱글 침대 하나, 낡은 나무 책상,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리고 작은 책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방은 몹시 가난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책들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기계 관련 기술 서적들 옆으로 세계적인 문학 고전과 심지어 영어로 된 경제학 서적까지 몇 권 꽂혀 있었습니다. 제 집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약간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내일 혼인신고하러 갑시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제 결혼식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꽃도 반지도 축복의 말도 없었죠. 무표정한 공무원 앞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는 두 낯선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우리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때 저는
서류에 인쇄된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글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제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 대신 쓰라린 슬픔만이 밀려오는 걸까요? 그는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파도 한 점 없는 호수처럼 평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입니다. 혼인신고서를 손에 쥔 채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제가 정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 걱정하며 한바탕 욕을 퍼붓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는 왜 했어? 박 사장하고 결혼하겠다고 마음이라도 바꿨니? 엄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네가 결혼을 해. 누구랑? 어떤 놈이 너 같은 걸 데려간단 말이냐? 그 사람은 이름이 지훈이에요.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그놈은 또 누군데? 집은 어디고? 하는 일은 뭔데? 어머니가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물 수집하는 일을 해요. 세상에 맙소사.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서연아. 네가 고물 줍는 놈한테 시집을 가. 부모 얼굴에 이 집안 전체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어서 아버지가 수화기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머니처럼 고함을 치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김서연. 이 시간부로 넌 내 딸이 아니다. 이 집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네가 선택한 길이니 앞으로 죽든 살든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마라. 어디 가서 죽더라도 이 집에 시체 끌고 와서 더럽힐 생각 말고. 아빠. 저는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아버지는 제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수화기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희열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대단하네. 가족을 돕는 것보다 고물상 마누라가 되는 게 더 좋았어. 정말 미쳤구나. 집안 망신 다 시키네. 나한테는 이제 누나 같은 사람 없어. 내 그 고물 줍는 남편이랑 평생 잘 살아봐.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르기는커녕 가장 악독한 말로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새빵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혼인신고서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지훈 씨가 모든 통화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고함을 치는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서 내 짐이나 전부 다 챙겨가. 빨리 와. 15분 주마.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화가 풀렸을지도 모른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지훈 씨에게 말하고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제 옷, 책, 소중한 기념품들, 15년 청춘의 흔적들이 모두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흙먼지 속에서 뒹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는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승리자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쓰레기 더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있네, 내 물건들. 다 챙겨서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저는 제 물건들 한가운데 서서 극심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길거리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무감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 씨의 낡은 리어카가 삐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저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는 리어카를 세우고 아무 말 없이 내려와 제 물건 더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옷가지 하나,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 리어카에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제 남편이 된 이름밖에 모르는 그 남자가 제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제 마음에 이상하고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싣고 나서야 그는 저를 돌아보며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을 지나 가족의 잔인함을 지나 리어카에 올라탔습니다. 리어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정말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 남자가 고물을 줍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가족 없는 결혼식과 함께 제 새로운 인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리어카는 삐걱거리며 저와 제 부서진 인생을 싣고 제가 자라온 골목을 떠났습니다. 저는 버려진 짐들 사이에 앉아 이상할 정도로 텅 빈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그것을 정리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미래처럼 막막하게 펼쳐진 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그의 마르지만 단단한 등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세상의 호기심과 악의적인 시선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집이라고 불러야 할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쥐구멍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가난한 동네 깊숙한 곳에 있는 방.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타일은 낡았으며 작은 창문 하나는 맞은편 집에 이끼 낀 벽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제 짐이 들어오자 원래도 좁았던 방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눈을 뜬 채 누워 옆에 누운 남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낯설고 믿기지 않는 사실. 이름과 직업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저는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너무 충동적이었던 걸까? 하지만 박 사장과의 결혼을 떠올리면 아마 이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겪어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더 이상 비톡촉 전화도, 부모님의 잔소리도,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작은 냄비에 흰죽을 끓여 식탁 위에 놓아두고 일을 나갔습니다. 점심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집에서 방을 청소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쥐구멍을 조금 더 아늑한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몇 개 놓았고 커튼을 새로 달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제게 머물 곳을 준 이 남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저녁 식사는 매우 소박했습니다. 보통 나물 반찬에 두부, 그리고 약간의 고기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15년간 먹었던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먹을 필요도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했고 가끔 그가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삶은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저는 그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학식이 짧은 곰을 줍는 남자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죠. 그의 책장은 낡은 나무 판자를 벽에 박아 만든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 위에 꽂힌 책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기술에 관한 책들 옆에는 전쟁과 평화, 연금술사 같은 세계 고전 문학이 있었고 가장 특별한 것은 영어로 쓰인 기업 재무, 경제학 책들이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명문대학의 교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 넘겨보았지만 전문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서 회계일을 했던 저조차도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곰을 줍는 사람이 왜 이런 책들을 읽는 걸까요? 두 번째 이상한 점은 그의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죽을 끓여놓고 일하러 가기 전 그는 항상 책상에 앉아 낡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제가 몇 번 무심코 그의 화면을 훔쳐보았을 때 거기에는 주식 차트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읽는 그의 눈빛은 매우 집중되어 있었고 날카로웠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묻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구해주었고 제게 집을 주었습니다. 저의 호기심이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비밀이 밝혀졌을 때 이 유일한 안식처마저 잃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비밀을 가졌든 그는 제게 잘해주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무례하게 제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그런 친절함이 지금 제게는 세상의 어떤 돈이나 지위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는 나무를 바람이 흔들듯 가족이 일으킨 풍파가 다시 한번 저를 덮쳤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쓰라리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고 고통과 배신감을 마음 깊이 묻으려 했습니다. 새방 근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간제 일을 구해 지훈 씨의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인생을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라는 인연은 보이지 않는 끈과 같아서 아무리 끊어내려 해도 계속해서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먼 친척 이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너 소식 들었니? 네, 엄마. 욕실에서 쓰러지셨대.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데 지금 시립병원 응급실에 계신다더라.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들 해. 귀가 멍해졌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원망과 서러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아무리 잔인하게 대했어도 저를 낳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둥지둥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민준이가 복도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굳어버렸고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듯 증오의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아버지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편찮으시다는 소식 듣고 엄마는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으며 응급실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습니다. 내 엄마가 죽든 살든 이제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복도 전체에 울리는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한테는 너 같은 딸 없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아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아빠 엄마 딸이잖아요.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저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 누나가 아직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해. 민준이가 비꼬는 투로 끼어들었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고물 줍는 놈이랑 결혼해서 집안 망신시키는 짓은 안 했겠지. 그냥 가. 여기 누나의 가식적인 관심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는 고물 줍는 놈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하며 제 낡고 더러운 작업복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굴욕감, 고통, 그리고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아빠, 민준아, 제발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엄마가 아프시잖아. 안 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여기 있다가 내 엄마가 깨어나서 너를 보면 혈압이 또 오를 거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내 엄마가 쓰러질 일도 없었어. 넌 불효녀야. 맞아요. 그냥 가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세게 밀쳐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누나, 그 고물 줍는 남편한테 나가. 가서 그 새로운 가족이나 챙기라고. 엄마 병원비, 누나 남편이 쓰레기 뒤져서 번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저를 거두어 준 죄 없는 지훈 씨까지 모욕했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나요? 고물을 줍는 게 뭐 어때서요? 그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돈을 법니다. 도둑질도 사기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도박으로, 심지어 누나를 팔아서 얻은 민준이의 돈보다 10,000배는 더 깨끗합니다. 저는 붐비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사람들의 호기심과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더없이 외롭고 무력하며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픈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쇳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옷이 엉망인 제 모습을 보고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흐느끼며 어머니가 입원한 사실, 아버지와 동생이 저를 대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지훈 씨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말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화를 내거나 적어도 이 일에 엮인 것을 불쾌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책장으로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꽂힌 페이지를 펼쳐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를 치료해드릴 돈이 없었죠. 사진 속에는 무척이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훈 씨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제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대하든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잠시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컵을 든 채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가족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지훈 씨의 존재와 그의 이해가 이 어두운 순간에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지훈 씨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새방에 홀로 남아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실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동생의 증오에 찬 눈빛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되고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지만 병문안 갈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녁을 차릴 생각도 들지 않아라면 하나를 겨우 끓여 먹고는 다시 작은 창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이 좀 넘었을까 지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의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소고기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죽을 내려놓고는 먹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 속에 담긴 배려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죽그릇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과 함께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에 잠긴 채 죽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 2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한 걸까요? 그는 어머니 일에 대해 더 이상 묻지도 저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낡은 책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실에 들어가려 다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저 멀리서 간호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만이라도 물어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 친척 이모였습니다. 수화기 넘어 이모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상한 일이 생겼어. 너네 엄마 VIP 병실로 옮기셨대. 1인실인데 아주 깨끗하고 시설도 좋더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병원장님이 직접 병실까지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의사랑 간호사들한테 특별히 잘 돌봐드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거야. 그리고 병원비, 약값, 식비까지 전부 다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이미 다 계산했대. 내 엄마가 아주 큰 귀인을 만난 모양이라고들 하더라.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VIP 병실, 병원장의 방문, 익명의 후원자가 지불한 병원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가족에게 그런 복이 있을 리가 없는데 어떤 후원자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까지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모, 확실한가요? 다른 환자랑 착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착각은 무슨 착각이야? 내 엄마 이름이
박영숙, 맞잖아. 병원 전체가 지금 이 일로 시끄러워. 내 아빠랑 민준이도 어안이 벙벙해서 그 후원자가 누군지 사방에 묻고 다니더라. 근데 그분이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으신데 아주 높은 분이라는 소문만 무성해 전화를 끊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줄기 빛처럼 어떤 가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아침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곰을 줍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후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셨습니다. 모든 비용은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일을 교훈 삼아 반성하기는커녕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운은 민준이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익명의 귀인이 가족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착각했고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약 2주 후 비극이 다시 한번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모든 일을 합친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민준이는 큰 도박판에서 20억 원이라는 듣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액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채권자는 동네의 사채업자가 아니라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전문 조폭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이는 의자에 묶인 채 얼굴이 퉁퉁 붓고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안에 2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민준이의 손목 하나를 자를 것이고 2주 안에도 갚지 못하면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실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집안은 절망과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20억, 어디서 20억을 구한단 말입니까? 친척, 친구, 돈을 빌릴 만한 곳은 지난 15년간 제가 이미 전부 손을 벌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가장 잔인한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낡고 작은 단층 집이었지만 그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조상님을 모시는 곳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라고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하며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나니 같은 아들 하나 때문에 조상의 유산마저 팔아치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퇴근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 안부를 묻기도 전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아버지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단어 때문이야. 민준이가 지금 죽게 생긴 거 알아?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왜요? 도박 빚이 20억이다. 저놈들이 이제 걔를 죽이겠대.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네가 아니었으면, 네가 박 사장하고 결혼했으면 우리가 그 돈으로 빚을 갚았을 거 아니야.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넌 우리 집안의 재앙이야. 이 불효 막심한 년, 네가 이 집안을 다 망쳤어. 아버지의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들은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자식 사랑과 민준이의 무책임함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쓰디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라도 걔를 구해야겠다. 똑똑히 들어. 이제 이 집도 없어질 거야. 다 너 때문에. 안 돼요, 아빠. 집은 팔면 안 돼요. 저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잖아요.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사냐고. 네가 감히 나한테 어디서 사냐고 물어? 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너는 내 그 고물 줍는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면서 나한테 어디서 사냐고 물어.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더라도 그건 다 내가 저지른 탓이야. 난 그냥 너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화했을 뿐이다.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똑똑히 알라고. 다시는 이 집에 전화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새방 한가운데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이 팔린다.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곳, 조상님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번의 고통은 집에서 쫓겨났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그것은 상실감이었고 가족의 뿌리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울고 있는 저와 산산조각 난 휴대폰을 보고 그는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억의 빚, 집을 팔기로 한 부모님의 결정, 그리고 저를 향한 그들의 잔인한 비난까지. 이번에 지훈 씨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지고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평온했던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서툴지만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울지 마.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잖아. 처음으로 그는 저를 이름 대신 당신이라 불렀고 자신을 나라고 칭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 그의 포옹과 그의 말은 제게 유일한 버팀목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저를 이대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지훈 씨의 포옹은 마치 진정제처럼 거칠게 요동치던 제 마음을 서서히 잠재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한참을 울다가 어느새 기운이 다 빠져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옮겨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여전히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지만 그는 이미 일찍 일을 나간 뒤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집이 팔릴 거라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거와 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던 그곳을 잃는다는 생각은 마음을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애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을 살 사람을 구했는지 가격은 어떤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시거나 혹은 저를 마주할 면목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녁에 지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고된 노동으로 땀에 젖고 지쳐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의 평온하고 고요한 표정 대신 깊은 슬픔과 고뇌가 그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식사에 손을 대지 않고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할 말이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식사 후 그는 평소처럼 책을 읽지 않고 밖으로 나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밤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는 불이 켜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깊은 고뇌의 세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슬픔이 저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생강차를 타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 좀 녹이세요. 제가 작은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고마워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번 침묵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외투를 가져다 주려고 몸을 돌리려던 순간 처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래서 제 심장을 멎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줄기 눈물, 투명한 눈물방울이 그의 거친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무뚝뚝하고 강인한 남자.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가 어두운 밤에 홀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저 때문에, 제 가족이라는 짐 때문에 그가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는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약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나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을 제 인생에 끌어들여서는 안 됐는데. 제 말을 들은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붉어진 눈에는 자책감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서연 씨.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서 집도 절도 없이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당신처럼 좋은 여자가 계속해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게 해서 미안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남편이에요. 그의 사과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차갑고 과묵한 모습 뒤에 그가 이토록 깊고 고통스러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저를 귀찮아하거나 짐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돕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자신이 끔찍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고통이 제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의 고통. 저는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당신이 이 세상 최고의 사람이에요. 제가 갈 곳이 없을 때 집을 내주었고 저를 존중해주고 잘 대해주었어요. 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가족 문제는 제 짐이지 당신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당신에게는 정말 소중한 곳이잖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네, 저에게 남은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는 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리감도
비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는 두 영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와 진정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구해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를 이해하고 제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 곰을 줍는 남편의 그 눈물은 제게 돈이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감정적인 밤 이후 우리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고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일과 삶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의 일과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도 자신의 고물 수집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스치듯 말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 일이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인 분류 과정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검은 구름처럼 제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조폭들이 제시한 일주일의 기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고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그의 낡은 셔츠를 꿰매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자는 크지 않았고 세월의 흔적으로 나무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자물쇠 없이 간단한 걸쇠만 달려 있었죠.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진지함과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상자를 들었습니다. 꽤 무거웠죠. 걸쇠를 옆으로 밀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는 그가 모아둔 돈이나 작은 장신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돈이나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설계도 한 묶음, 딱딱한 종이로 만든 작은 모형 몇 개, 그리고 두꺼운 노트 한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 설계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기계 시스템을 손으로 직접 그린 상세한 설계도였습니다. 정확한 기술적 선들과 한국어와 영어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다른 종이를 넘기자 거대한 공장 전체의 건축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모형 하나를 집어들자 그것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소각로의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노트를 집어들어 한 장씩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꼼꼼한 손글씨, 복잡한 화학 공식, 도표, 그리고 정밀한 계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 꿈이에요.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듯 열정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물 줍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 쓰레기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에요. 낭비되고 있는 자원이죠. 그는 설계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첨단 기술이 적용된 폐기물 처리 공장의 설계도예요. 단순히 쓰레기를 묻거나 태우는 공장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플라스틱, 금속, 종이를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하죠. 유기성 폐기물은 이 플라즈마 소각로에 들어가 깨끗한 전력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에너지로 주거단지 전체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나 유독한 연기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순환되는 시스템이죠.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고 환경의 깨끗함을 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치 다른 세계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소각로,
플라즈마 에너지, 재활용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열정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곰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완성해 왔다고 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 꿈을 키워왔고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이 일을 한 것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원과 매일 직접 접촉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정확한 성분을 알아야만 가장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제학 서적들, 금융 뉴스, 의문의 전화 통화들, 모든 것이 그의 원대한 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물을 줍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가 버린 것들로부터 자신만의 제국을 조용히 건설하고 있는 원대한 비전을 가진 전략가였습니다. 저는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혼자서 어떻게? 지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 드물지만 무척이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나무 상자를 닫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진실해졌습니다. 서연 씨, 부모님 집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아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요. 나한테는 돈도 금은보화도 없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이 상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는 나무 상자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이걸 당신에게 줄게요. 내 평생의 꿈과 열정을 전부 당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리고 그 미래에 당신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준 것입니다. 제가 가족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그는 제게 미래와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낡은 나무 상자와 그의 진실한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비록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는 지혜와 의지, 그리고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이라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순간부터 저는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지훈 씨가 제게 건넨 낡은 나무 상자는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꿈과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날들 끝에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잔인한 현실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오후에 집 계약금 받으러 사람들이 온다. 민준이 빚쟁이들도 같이 올 거야. 너는 올 필요 없다. 그냥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를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일 겁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제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겠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한숨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짐을 싸는 부모님의 쓸쓸한 모습, 조상님의 위패가 옮겨지는 광경,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추억이 가득한 우리 집을 차지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 저는 힘없이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 씨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의 낡은 작업복이 아닌 깨끗한 흰 셔츠와 짙은 색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그가 입으니 이상하게도 품이 있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며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늘따라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슬픔 대신 확고하고 빛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갑시다. 어디를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알고 있어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똑바로 향해 있었습니다. 신뢰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만 해요. 나 믿어요, 서연 씨. 저는 그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농담도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확고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그럼 갑시다. 오늘 저 상자 속의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보여줄게요. 서둘러 점심을 먹고 그가 제 손을 잡고 새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낡은 오토바이를 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지훈 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또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부드럽게 쥐고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지. 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사적인 태도로 제게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실내, 은은한 향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은 제가 방금 빠져나온 덥고 먼지 투성이인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며 저는 과거의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 옆에 앉아 혼란스럽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곰을 줍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남편.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차는 우리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낯선 길로, 점점 더 넓고 화려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허름한 집들과 좁은 골목들은 뒤로 사라지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화려한 쇼핑몰들이 나타났습니다. 풍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곧 차는 제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나 보았던 신도시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낡은 집들 대신 유리로 된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넓은 정원을 가진 웅장한 저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공기마저도 맑고 조용했습니다. 이곳은 상류층, 초부유층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었죠. 우리,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대답 대신 여전히 노동으로 거칠지만 믿음직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는 신도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제 숨을 멎게 하는 한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은 주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거대한 오피스 빌딩이었고 전체가 푸른색 유리로 덮여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황금색 금속으로 된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야 알게 된
국내외 비즈니스계를 뒤흔든 이름이었습니다. 그린 퓨처 홀딩스, 그린 퓨처 홀딩스.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된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신비로우면서도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훈 씨가 먼저 내리고는 마치 공주를 기다리는 왕자처럼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눈앞에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제가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뿐입니다. 운명은 저를 이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턱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제 손을 잡고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제 고물 줍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갑자기 화려한 왕국 무도회에 초대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린 퓨처 홀딩스 빌딩 앞에 서서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부와 권력 그리고 사치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전문,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명품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저도 모르게 손을 빼고 어디론가 숨고 싶었지만 지훈 씨는 제가 물러설 틈도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는 제 손을 잡고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다가서자 문양 쪽에 서 있던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우렁차고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3번째로 듣는 이 단어. 이번에는 전화 속의 속삭임이나 운전기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외쳐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구하듯 지훈 씨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경비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어디선가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모두 일제히 멈춰 서서 길 양쪽으로 비켜서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안내, 데스크 직원부터 사무실 직원, 그리고 고위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인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훈 씨 옆에서 고개 숙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초라하고 과묵한 고물 줍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긴 걸음으로 걸었고 그의 등은 꼿꼿했으며 온몸에서는 왕과 같은 기품과 절대적인 자신감 그리고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는 왕 같았습니다. 우리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그의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지훈 씨에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은 조정되었습니다. 일본 파트너와의 회의는 삼시로 변경되었고 요청하신 분기 재무 보고서입니다. 알겠네. 고맙네. 지훈 씨는 태블릿을 받아 몇 줄 훑어보고는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하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넓고 고급스러운 목재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음과 단절되자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강인한 윤곽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왜 이리도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과 약간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미안해요, 서연 씨. 당신을 속여서 미안해요. 엘리베이터는 건물 최고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그곳은 사무실 복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아파트 한쪽 면 전체가 거대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도시 전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유유히 흐르는 강, 그리고 다리들까지. 내부는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극도로 세련되고 값비싸 보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흰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최고급 가죽 소파와 작은 실내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하늘 위의 궁전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거실을 지나 유리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함께 아래의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나무 상자, 기억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녹색 제국에 대한 꿈, 바로 이거예요. 그린 퓨처 홀딩스는 내 모든 것이고 10년 넘는 노력의 결과물이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과학과 환경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하여 독창적인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고 한 외국계 벤처 캐피털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투자를 받아 작은 재활용 공장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그룹을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시하는 것을 싫어했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얻기 위해 여전히 직접 고물상을 돌아다니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병원 일이나 다른 일들은?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 병원장은 제 오랜 친구고 다른 일들은 저한테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 일이었어요. 그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놀라움, 존경심,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으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었다면 왜 저를 속였을까요? 왜 저를 그 허름한 새방에서 살게 하고 힘든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했을까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돌아서서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당신을 속인 건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본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를 찾고 싶었어요.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강지훈 회장이라는 이름만 봤어요. 오직 당신만이 내가 고물 줍는 사람이었을 때 내 곁에 와주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당신은 내게 따뜻한 물 한 병을 주었고 내가 가진 것이 허름한 새빵 하나뿐이었을 때 내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고물상 강지훈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어요. 알겠어요. 당신의 그 진심과 친절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뺨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를 한 바퀴 돌며 방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름다운 공중 정원이 있는 발코니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도시
전체를 품에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는 저를 돌아보며 기쁨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서연 씨. 오늘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서연 씨. 지훈 씨의 말이 꿈처럼 달콤하고 따뜻하게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짐과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낡은 단층집과 부모님의 고단한 얼굴이 떠오르며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지훈 씨,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오늘 오후에 집을 팔기로 계약했어요. 어떻게든 해야 해요. 지훈 씨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가장 재미있는 연극은 마지막 순간에 시작되는 법이죠. 그는 제게 윙크를 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 이제 시작하게.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돼.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신비로운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갑시다, 우리 집으로. 한편 우리 가족의 작은 집에서는 지옥보다 더 숨막히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문신을 한 거구에 남자 둘에게 양쪽에서 붙잡혀 퉁퉁 부은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 한가운데에는 조직의 두목으로 보이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집 매매 계약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뚱뚱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집을 사러 온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짜고 헐값에 우리 집을 사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때, 늙은이들, 생각 다 했나? 흉터 있는 남자가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면 당신 아들은 무사할 거고 사인 안 하면 글쎄 그 손으로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지. 그는 부하에게 눈짓을 했고 그 부하는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칼을 꺼내 민준이의 손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제발요. 민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했죠. 아빠, 엄마,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사인할게요. 지금 바로 할게요.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도 그들의 잔인함 앞에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그 지독한 계약서,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운명의 순간 아버지의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 할 때 천지를 뒤흔드는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나무 현관문이 누군가에게 걷어차여 경첩이 부서지며 날아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흉터 있는 남자와 그의 부하들은 벌떡 일어나 싸울 태세를 취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키가 크고 품이 있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석양빛이 그를 비추며 마치 후광처럼 그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는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하지만 낡고 더러운 작업복 차림이 아니라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전문 경호원처럼 보이는 건장한 남자 4명과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흉터 있는 남자와 그의 부하들도 지훈 씨의 압도적인 기세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민준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고물 줍는 놈이라며 경멸했던 그 남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넌 뭐야? 감히 여기 와서 회방을 놔. 흉터 있는 남자가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지훈 씨는 그에게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경호원 2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번개처럼 움직여 부하의 칼을 빼앗고 민준이를 붙잡고 있던 2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풀려난 민준이는 황급히 부모님 뒤로 숨었습니다. 내 부하들 놔줘. 흉터 있는 남자가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지훈 씨는 손 하나를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그 남자 앞으로 걸어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이 동네에서 사채업이랑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흉터 박웅철 맞지? 지훈 씨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의 한마디는 박웅철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짓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내 조직의 모든 활동, 도박꾼들을 유인하는 것부터 부동산 업자랑 짜고 집을 헐값에 넘기게 협박하는 것까지 전부 경찰 기록에 남아있어. 내 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래? 아니면 내 사람들이 모시고 갈까? 박웅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비밀스러운 범죄 행각을 이 남자가 어떻게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훈 씨의 깊고 강력한 눈을 보며 이 남자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지훈 씨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열고 2개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웅철 씨, 이것은 당신의 불법 사채, 협박, 재산, 강탈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쪽 분, 그는 벌벌 떨고 있는 집 매수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기 및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고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협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때 저도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연출하니 완벽하고 통쾌한 드라마를요. 부모님과 동생은 저를 보고 다시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극도의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고물 줍는 놈과 눈앞에 강력한 구원자를 도저히 연결시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 씨가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함 대신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를 빚졌지? 그가 물었습니다. 네, 20억 원입니다. 민준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는 들고 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빳빳한 새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20억이다. 이걸로 빚 다 갚아. 지훈 씨가 민준이에게 말하고는 박웅철을 돌아보았습니다. 돈은 갚았지만 우리 사이의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 모든 서류가 경찰서 강력팀장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다. 박웅철과 그의 부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챙겨들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꼬리 내린 개처럼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조폭들이 사라지자 집 안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지훈 씨가 여전히 의자에 굳어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신분을 숨겨서 죄송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어 하시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다른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주택 매매 계약서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 집을 10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100억? 부모님과 민준이는 또다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 집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기껏해야 20억 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100억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으로 이 집의 추억과 정신적 가치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지훈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한 제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금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파산의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경멸과 모욕을 그의 관대함과 넓은 마음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훈 씨가 신처럼 등장한 후 우리 가족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모님과 민준이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장을 입은 지훈 씨와 경호원들 그리고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며 고물 줍는 놈이라고 불렀던 사위가 사실은 돈과 권력으로 온 가족을 구원한 은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의 오만함과 속물근성 그리고 뿌리 깊은 편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원망이나 분노의 울음이 아닌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을 강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이제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눈뜬 장님이었어.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비난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우리 부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아비가 어리석었다. 눈앞에 태산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 서연아, 그리고 자네, 지훈이.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자네의 장인이 될 자격이 없네. 모든 죄의 원흉인 민준이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차마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제가 가족을, 누나를 망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때 저를 가장 잔인하게 대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울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분명 잘못했지만 동시에 제 피부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으로 지훈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아버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 그가 여전히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운 것은 제 공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서연 씨 때문입니다. 서연 씨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평온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집 매매 계약서를 집어들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버님 어머님의 집이고 조상을 모시는 곳입니다. 제가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훈 씨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말을 이었고 그의 다음 말은 그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교훈과 조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빚 20억은 제가 갚았습니다. 그 돈은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리는 효도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준 씨가 계속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소유권, 즉 등기부등본은 서연 씨의 이름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다시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시면 김서연 씨가 이 집의 유일한 합법적 소유주가 됩니다. 부모님과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지훈 씨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살 집을 주고 살아갈 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의 자격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매일 그들은 자신이 내쫓았던 딸과 누나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 아들의 목숨부터 머리 누일 집까지 모두가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위의 관용 덕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폭력으로 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뼈아픈 정신적인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저는 지훈 씨와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빚 걱정도 비난 속에서 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능력 있고 저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바로 그의 품 안에서 진정한 나의 집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깊은 여운과 여러 생각들이 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가치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교훈은 결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그 사람이 입은 옷, 하는 일, 가진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물을 줍는 초라한 모습의 지훈 씨는 서연 씨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멸의 시선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친 외면 뒤에는 비범한 지혜와 의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인격과 꿈, 그리고 선량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편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전에 사람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침묵하는 선의가 가진 힘입니다. 서연 씨가 가장 절망하고 외로웠던 순간 그녀를 구원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낯선 이가 건넨 따뜻한 물 한 병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작은 행동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세상에는 아직 사람의 정이 남아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안부, 한마디, 시기적절한 관심의 표현이 수만 가지 물질적인 선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계산 없이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 씨의 이야기는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로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극심한 배신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용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녀와 지훈 씨는 잔인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교훈을 주면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용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짓밟게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긋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잘못한 사람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우리 곁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교훈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깊은 인간적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의미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